예, 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 포르투갈 브라질어과의 박원복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들숨과 날숨 사이 아마존의 눈물이란 테마로 여러분과 얘기하게 될 텐데요. 사실 제가 부제로서 아마존의 눈물이란 것을 붙인 이유는 사실 2009년인가요? 2009년 말부터 2010년 초까지 국내 모 방송국에서 아마존을 방문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국내에 방영해서 우리 국내 시청자들이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그 아마존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끝까지 다 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속된 말입니다만은 빈정이 좀 상했다고 할까요? 저는 브라질에 6년 반 정도 유학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아니 자칫하면은 브라질이 아마존밖에 없고 또 아마존에서 그 프로그램에서 비친 그 원시와 야생의 아직도 완연한 나라라 그렇게 우리 국민에게 각인될까봐 상당히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브라질은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전체 GDP의 2배나 되고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86배나 되는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2013년에 처음으로 이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죠. 근데 브라질은 우리보다도 20년 앞서서 1993년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마존 눈물을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보고 나서는 브라질은 아직도 저 원시와 야생의 저개발국 이렇게 인식할까봐 사실 많이 우려됐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본 다음부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아마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이뤘습니다. 그러면서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제작진 전체 관련된 분들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은 그때 얘기 잘 안 된 부분이 있다면은 그걸 좀 보완한다는 의미에서도 이런 강의를 제가 맡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전체적으로 아마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프로그램 이후부터 해갖고 브라질 신문이나 이렇게 볼 때 인터넷으로 아마존 기사가 나거나 그러면 스크랩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학술 논문도 뒤져봤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결국 올해 초 2월 달에 아마존에 관한 졸작에 불과한 아마존 관련 환경 문제에 대해서 논문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렇게 신문 스크랩을 하고 논문까지 쓰게 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된 지식이랄까요? 그런 거를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서로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바로 아마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개항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조금 개항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아마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남미 대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흰선 부분이 있죠, 그죠? 여기 흰선 부분들 이게 이제 아마존 열대 우림 지역이고 남미 전체 9개국에 걸쳐서 존재합니다. 이 거대한 지역의 60%가 브라질 국토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자, 그 다음 보면은 이제 그러면 이 광대한 지역에 대해서 아마존에 대해서 브라질 정부는 어떻게 조치를 해왔고 대책을 마련해왔고 아마존 보존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잠깐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53년에 브라질 정부는 국외주의 이제 브라질 전체에 들어가고 있는 브라질 주 중에서도 아마존 그쪽에 해당하는 지역들 국외주의 그 중에서도 생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지역을 합쳐서 이른바 아마조니아 레가오. 그러니까 직역을 하게 되면 이제 법적인 아마존이라 이 말인데 그렇게 이 지역을 명명하고 그때부터 아마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아마존의 개발과 보존을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2000년 넘어오기 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존 보존보다는 아마존 개발에 더욱더 방점이 찍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개항 중에 보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동식물군의 6%가 그죠? 이쪽에 존재하게 됩니다. 아마존 지역에. 그 다음에 아마존의 레가오 지역에는 그 아마존 분지 중에 브라질 지역에서도 60% 차지하게 됐고 총 면적은 그죠? 엄청납니다.
그죠? 이 지역이 그 브라질 전체 면적의 약 60% 정도, 59%나 나와 있지만은 이 지역을 아마존이 그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이 광활한 지역에 현재 약 2,3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인구 밀도가 1평방킬로미터당 약 4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환경 보호 차원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아마존강 하루 수량이, 그러니까 아마존을 흘러가는 하루 수량이 영국 템즈강의 1년치 수량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 지구 산소의 약 20%가량이 바로 이 아마존 열대 우림에서 생산되기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저 아마존을 2차례 방문하게 됐는데요. 그 아마존의 눈물 프로그램 방영 이후에 그 아마존을 가게 되었습니다. 2차례 가서 사진을 찍은 것들인데 그걸 중심으로 좀 잠깐 살펴보면은 먼 곳에 지금 도시가 보이죠. 이거 아마존 가운데에 있는 그 마나우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아마조니아라고 하는 주의 주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래 보면 이게 강에서 찍었는지 바다에서 찍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죠? 이 아마존 강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정말 끝이 안 보이죠. 그죠? 그 마나우스 항구로 벗어나는 길목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강이라고는 생각이 진짜 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렇게 큰 그 강에, 바다가 아닌 바다와 같은 강에 주민들이 사는데 그들 생활 특징적인 면이 있다면은 그들은 이제 주로 수상가옥에 주로 많이 삽니다. 특히 강 연안 쪽에 그렇습니다. 물론 시내는 아파트도 있고 다 있습니다. 고층 건물도 있고. 하지만 저 강 연변 쪽에는 주로 수상가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기와 우기 때 그 수량의 자체가 높이가 8m 내지는 12m까지 강물이 그 높이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수상가옥이 아니고는 강 연변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자세하게 좀 들여다본 것인데요. 예. 수상가옥 이런 거 보이죠? 그죠? 교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집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마존 그 마나우스 지역에서 주요 교통수단은 선박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갈 때도 이 선박을 이용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주민들도 뭐 이웃에 마실 간다든가, 누굴 찾아간다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장을 본다든가, 이럴 때도 전부 이 배를 이용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교통수단은 선박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선박이다 보니까 이제 주유소가 바로 물에 떠 있습니다. 즉, 배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죠? 기름이 떨어지면 배가 표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 위에다가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당연하게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물 위에 수상가옥으로 만들어진 레스토랑도 보이고요. 네, 여러분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냥 수상가옥이 아니고 이제 보면은 여기에 위성 안테나가 달려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그 원시림과 그 야생의 그 숲에서 사는 사람들 또한 그죠? 브라질 축구 경기가 있으면은 축구를 보고 싶어 할 것이고 또 브라질 어떻게 돌아가는지 뉴스에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그냥 야생이라든가 원시 사회가 아닌 그죠? 문명도 그대로 침투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요. 제가 이제 호텔 옥상에 찍은 건데 이제 마나우스 전경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에 있는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데 여기 또한 그러니까 아마존이 꼭 야생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다음 이것은 이제 아마존에 여러분 가게 되면은 항상 거쳐가야 하는 관광 코스 중에 하나인데요. 1896년에 만들어진 이제 극장입니다. 오페라도 있고 연극도 열리고 뭐 연주회도 열리는 곳인데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린가 하니까 이 무렵에 브라질의 고무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생산됐습니다. 그리고 고무에서 이제 지금의 말하면 라텍스죠. 그죠? 고무를 추출하는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돼서 정말 어마어마한 경제적 부를 누리게 됩니다. 아마존 지역이. 그래서 브라질 각 지역에서 많은 브라질 사람들이 또 이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아마존 지역에 대한 식민 사업이 사실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이제 극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워낙 이제 엄청난 부가 있다 보니까 모든 돌 하나하나 여기 들어갔던 대리석들 전부 다 그 당시 이탈리아에서 다 수입했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부를 누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내부 사진입니다. 정말 제가 들어가 보니까 화려하고, 벌써 120여 년 전인데, 그때도 이렇게 화려할 정도로, 이렇게 극장을 세울 수 있을 정도였으면 엄청났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일반 시내 모습인데요. 이제 비 오는 날이었는데, 이 모습은 그렇게 제가 뭐 빈곤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사실상 브라질 전역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바하카에서 천막을 쳐놓고 간단한 거, 과일들이나 음식 이런 걸 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또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인디언만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렇게 택시입니다. 택시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 보면 이제 아마존의 주된 먹거리라고 한다면은 물론 마나우스에 우리나라 삼성과 LG 같은 그 가전, 그 다음에 전기 전자 업체들이 공장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아마존이 주된 소득 중에 하나는 관광입니다. 역시.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일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에 있는 이제 빅토리아 해지아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연꽃이라 얘기하지만 연꽃꽃이 나긴 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니까 여기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지름이 한 1.8m까지 됩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8kg라든가 한 15kg 정도 되는 꼬마까지도 여기 위에 올라가서 누울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 보면 이제 제가 탔던 관광 그 배에서 그 안내자가 그 연꽃을 들어서 뿌리가 어떤지 그 밑바닥을 보여주더군요. 저럴 정도니까 몸무게가 좀 낮은 작은 어린이들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관광객이 지나가니까 아마존 그 지역에 살던 꼬마 아이들이 따라다니면서 나름대로 뭔가 설명을 또 해요. 그러니까 관광 가이드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사실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인디오들하고 그다음에 흑인들, 백인들하고 생긴 이제 그 사이에 생긴 혼혈입니다. 브라질 사회 전체가 혼혈 국가이지만 특히 이 꼬맹이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이들이 주인이었잖아, 그죠? 백인들이 1500년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백인들이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브라질을 이제 식민 지배하면서 아프리카 흑인도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생기는 혼혈들인데 이들이 주인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관광객이 따라다니면서 나쁘게 말하면 이제 그러니까 나쁘다보다도 다른 말로 하면 구걸하는 그런 생활을 왜 하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삐라루꾸라고 하는 곡인데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중생대부터 존재해온 담소 중에서는 브라질에 있는 담소 중에서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길이가 최대 클 때는 3m까지 가고 무게가 약 250kg까지 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관광 코스에 하나가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이제 어류에 비닐이 있지 않습니까? 비닐이 지금 사진으로는 잘 안 보이다만은 그 비닐 하나하나가 구두 주걱 있죠, 그죠? 그거로 만들어져서 판매되더라고요, 보니까. 워낙 그 단단한 그 비닐이, 그죠?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공예품으로 좀 가끔 팔리고, 천연 자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연 기념물이기 때문에 절대 잡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 이제 뭐 관광 유럽 섬들. 그러니까 강인데 무슨 저렇게 큰 배들이 들어올 수 있느냐. 하지만 사실상 바다와 가깝기 때문에 저렇게 큰 1만 톤까지도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수위가 어느 정도 높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관광 코스 중에 하나가 이제 큰 두 개의 강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아까 본 마나우스 항구에서 1시간 정도 유람선을 타고 가면 이 지역에 이제 데려다 줍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강, 검은 네구르 강하고 솔리뇽이스 강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강이 서로 합치지 않고 약 1km 정도까지 지속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무물이 나오는 이유는 수천 년간 그 땅바닥에 퇴적된 것들이 이제 강물 흐름에 따라서 계속 우러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군요, 보니까. 자, 간단하게나마 아마존 개항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보면은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평온하고.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도 엄청난 뉴스거리가 됐죠. 아마존의 산불이 거의 2-3달 동안 꺼지지 않고 불타고 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말이죠.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왼쪽 사진을 보면 이쪽은 완전하게 열대우림 그 자체죠. 그런데 이쪽은 이미 완전 벌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계속 지금 산불이 나면서 그죠? 나무들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과연 지구에 허파할까? 저런 허파라고 한다 할지라도 저렇게 계속 산불이 나가면 그 허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지금 작년도 그렇게 가장 산불이 많이 나던 시점에 나사 인공위성 사진이 나왔는데 보면은 이제 산불이 났던 지역 표시가 된 겁니다. 그죠? 이 지역들을 보면 거의 아마존 지역이 상당수가 화염에 휩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이 아마조니아 레가오 이쪽 지역에서 약 엄청난 7,000km 평방킬로미터가 넘는 산림이 사라졌는데 그것은 축구장이 약 10만 개가 사라진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조니아 레가오라고 하는 지역인데 보십시오. 계속 이 화살표들은 아마존이 불타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개간이 돼서 아마존 숲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이쪽이 동쪽입니다. 이쪽이 대서양 쪽이고 이쪽에서부터 안데스 산맥이 있는 서부까지 전반적으로 해서 계속 아마존 중심으로 벌목이 이루어지고 산불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자, 연도별로 보면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눈여겨야 할 부분은 계속 지금 2000년 들었을 때까지는 계속 이제 산림 해수면이 높아집니다. 그다음부터는 2004년 정점 찍었다가 그다음부터는 계속 낮아졌다가 작년부터 다시 산불이 급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왜 이렇게 이제 낮아지기 시작했는가 하니까 2005년도 우리나라 방문한 적이 있던 그 룰라 대통령, 그 대통령이 2003년에 집권해서 아마존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위성을 띄우고 그거로 이제 감시를 한 다음에 산불이 나거나 산림을 훼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벌금과 그 형벌을 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줄어들었다가 이제 그 노동자당이 물러나고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뭐 꼭 정치적 이데올로기 차원이라고 보다는 그 집권자들이 그 환경에 대한 어떤 마인드랄까 그런 것들이 이전과는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소나로 대통령 경우는 이제 아마존 산림을 총체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감시하는 이바마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총수를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하여튼 그 자리에 또 누굴 앉혀놓으니까 아마존 전문가가 아닌, 환경 전문가도 아닌 군인을 그쪽에 수장으로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아마존을 관심해야 할 그 기관의 수장까지도 그렇게 바뀌고 또 지금 정부는 아마존을 개발해야 한다는 쪽에 굉장히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불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개간을 한 다음에 그걸 자기 땅으로 등록을 하고 이제 그래 되면 나중에 또 정부에서 그걸 인수하는 움직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그 땅에 대한 뭐랄까요? 그 땅을 이제 정부에게 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배상을 엄청나게 받게 됩니다. 그걸 노리고 산불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아마존의 재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의 재반 문제는 과연 아마존은 과연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인가? 왜 저렇게 산불이 나고 아마존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과 아마존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렇게 팽팽하고 정권에 따라서 그런 이념의 또 차이에 따라서 아마존이 그렇게 왜 시달려야 하는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또 해결점을 찾는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자료가 조금 지난 자료입니다. 약 12년 자료인데 제가 자료를 뒤져보니까 지금 이때의 상황보다도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항목별로 구체적인 자료가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지났지만 아마존 눈물이 나오던 그 시점의 자료를 갖고 여러분과 잠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치안 문제를 보세요.
브라질 내 살인 범죄율 최고 도시 100개 중에 아마존에 33개 도시가 존재합니다. 즉 3분의 1 정도가 그죠? 아마존에 있는 도시들에서 살인 범죄가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벌목 문제 보세요. 무분별한 화전과 불법 벌목이 약 95%가 이 아마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95%가 바로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즉 5%만이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허가를 받고 벌목을 하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과 목축이 아마존의 브라질 전체의 소의 40%가 아마존에서 방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두가 약 10%가 집중적으로 경작되고 있고요. 이 환경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만은 비단 브라질만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왜 대두 얘기를 하느냐? 2012년인가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때 당시에 중국이 대두 소비가 약 4,400만 톤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그러면 중국 자체에서 생산하는 대두는 얼마 정도 되느냐? 약 1,200만 톤. 그러면 약 3,200만 톤은 어떻게 되느냐? 해외에서 수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대두, 그러니까 콩이죠. 대두의 소비량이 엄청 뛰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르헨티나 그 팜파스 지역, 소를 방목하는 지역, 그쪽도 다다시 대두를 생산하는 그런 밭으로 바뀌게 되고, 미국도 옥수수 농장이 다시 대두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바뀌게 되고, 브라질은 아마존을 밀어붙여서 불태우고 해서 거기다가 그죠? 소와 더불어서 대두를 생산하는. 그러니까 브라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존의 환경 문제라고 따진다면. 그죠? 자, 그 다음. 원주민 인도의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브라질의 아마존 지역에는 약 180개와 200개 종족의 약 32만 명의 인디오가 거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도 문명과의 접촉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자신들이 옛날 석기 시대의 그 생활 양식을 유지하는 인디오들도 아직도 다수가 존재한다고 그런 얘기예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25%가 도시에 거주하고 이들이 상당 부분이 빈민촌이나 수상가옥에 살고 있습니다. 인도들이. 그죠? 그 다음에 인디오 보호구역에 주로 거주하긴 하지만 사금 채취업자나 대농장주들로부터 생명을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2003년에 들어선 그 브라질 좌파 정권이 인디오 보호구역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법으로 인디오들이 이 지역은 인디오 땅이고 인디오들이 생활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이제 생활이 여의치 않은 인도들 경우, 그죠? 신변 위협을 느끼는 인도들, 이 사람들을 그쪽에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지역에 금이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봤지만 여러분 그 대두라든가 이런 걸 생산하고자 하는 그 자본가들, 이들이 계속 그 인도되는 땅들은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옆으로 작은 강물줄기가 흐르고 되니까 여기다 농장을 지으면 정말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금 채취업자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총 들고 들어와서 인도들을 사살해버리고 맙니다. 치안이 왜 안 되느냐? 아까 전에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아마존 지역은 1평방킬로미터당 4명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도 아마존 밀림을 뚫고 다니면서 이 치안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떤 자료를 보니까 20km당 그죠? 한 명의 경찰관이 서 있는 꼴이다. 근데 일반 시내에서는 20km가 가까운 거리지만 아마존의 20km는 그걸 한번 둘러보려면 몇 날 며칠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몇 날 며칠이. 그죠? 그 다음. 예.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전에 약 2,3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광활한 아마존 지역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시생활을 브라질의 시사주간지인 베자에서 한번 3개의 그룹으로 기자단을 꾸려서 3개월 정도인가요? 그래 걸쳐서 그 탐사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특집으로 한 60여 페이지 정도에 달하는 내용으로 특집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보니까 아마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광활한 지역에 약 2,300만 정도 인구만이 살고 있는데 그들 역시도 아까 전에 그 위성 안테나를 봤지요. 이들도 브라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축구 경기나 올림픽 월드컵이 열리면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그쪽적으로 뭐 케이블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위성 안테나를 답니다. 그런데 TV를 켜기 위해서는 전원이 필요합니다. 전기가. 그죠? 그래서 4시간 정도 TV를 시청하려면은 이 사람들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북이 2마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걸 팝니다. 그리고 나서 혹은 주유소를 직접 갖다 주기도 해요. 그리고서 디젤유 1리터를 얻게 됩니다. 거북이 2마리 하려면은 그죠? 예, 좀 더 많이 잡아야겠죠. 그죠? 여유 있게 가져가야겠죠. 그래서 TV를 4시간 정도 하루에 시청한다고 합니다. 거북이를 잡으면 안 됩니다. 천연 보호 동물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마존이 황폐가 시작되는 겁니다. 천연 기념물도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집을 지어야겠죠. 창고나 이를 지으려면은 이렇게 흙벽돌이 한 2,000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 보니까 악어를 때려잡아서 100kg 정도를 갖다 준다고 합니다. 이를 받은 사람들은 그걸 밀매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충당하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그 사람들도 일상생활 하다 보면 술을 마실 때가 있죠. 그죠? 럼주라는 것은 그 사탕수수에서 나오는 그 증류주지요. 그죠? 1리터 정도 구입하려면 2kg 정도의 소금에 절인 물고기, 즉, 삐라루꾸. 브라질 정부에서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그 중생대부터 존재했던 삐라루꾸를 2kg 갖다 줘야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또 이제 브라질 사람들은 아침에 보면 커피하고 비스켓하고 과일 정도를 먹습니다. 보면 이때는 또 신선한 생선 1kg 정도를 갖다 줘야 하고, 그리고 물물 교환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소금 1kg 항상 필요한 거죠. 소금은 생고무 1kg 정도를 갖다 주고, 또 소금에 절여서 햇빛에 말린 고기도 먹어야겠죠. 소고기. 그러려면 약 1kg 정도. 예.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그 밤 종류인 카스타뉴 두 파라 이걸 약 20kg 정도를 갖다 줘서 물물 교환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문제. 조금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광활한 아마존에 전기가 들어가야지 2,300만 명이 살 수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냉장고도 있어야겠고, 그죠? TV도 있어야겠고, 등등 여러 가지가 가전제품이 이제 돌아가려면 전기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보면 약 아마존 전역에 260여 개의 열병합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300만 명에게 이제 골고루 전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자가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열병합 발전소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약 디젤유 소비가 하루당 630만 리터가 들어가고, 여기서 연간 6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연간 6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근데 이걸 수치로 따져보니까 성파울루시가 약 600만 대 차량이 내뿜는 연간 이산화탄소량의 2배입니다. 성파울루시가 이제 서울시보다 큽니다. 인구가 약 1,000만 명 되고, 메트로폴리탄 그 광역시 주변 인공위성 도시까지 다 합치면 2,0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차량 한 600만 대가 뿜어내는 것이 연간 탄소량의 2배 정도가 바로 260여 개의 열병합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량하고 맞먹다는 겁니다. 근데 서울시에 한번 뒤져보니까 작년 말에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 수가 약 300만 대 정도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비교해보면 상파울루시가 한 2배 정도 되죠. 차량이. 그죠? 그렇다면 연간 이산화탄소량의 4배 정도가 서울시가 뿜어내는, 이 자동차들이 뿜어내는 이산화탄소의 4배 정도가 아마존에서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아마존은 우리가 지구의 허파라고 얘기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병든 허파겠죠. 그죠? 시급한 어떤 조치가 필요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다음 또 다른 문제를 본다면 토지 문제인데, 이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인데 한번 잘 보세요. 현재 아마존 토지의 5%만이 소유주가 명확하다는 뜻입니다. 예. 자,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발생시킵니다. 예를 들면 뭐 밀림 보존과 투자 및 개발 장애라고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만, 이 밑에 부분에 나옵니다. 따로 얘기를 할게요. 토지 소유 문제로 폭력과 사일인이 빈발합니다. 왜 그럴까? 지금 아마존을 개발하면 떼돈을 벌게 되는데,
특히 이제 다국적 기업들, 자본가들 이 경우는 그죠? 지금 5%만이 소유주가 명확합니다. 그 나머지는 사실 95%는 정부 소유란 뜻이죠. 그런데 정부도 이 지역에 대해서 소유권을 명확하게 등기 처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예. 그러다 보니까 너나 나나 먼저 토지 등록을 하게 되면은, 등기를 하게 되면은 자기 땅이 된다는 거죠. 어떤 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도시가 여러 곳이 많은데 어떤 도시 같은 경우는 실지 면적보다도 그죠? 토지 등기소에 등록된 땅의 면적, 등기소에 등록된 내 땅이라고 한 것을 총합해 보면 실질적인 그 도시의 면적보다도 3배나 많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3배나 많다고 해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한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에 대한 소유주가 3명, 4명 이렇게 겹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두고 폭력이 발생하고 살인이 빈발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100대 도시 중에 치안 부재가 가장 심각한 100대 도시 중에 33개나 아마존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소유주가 없기 때문에 환경범죄가 발생해 사법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주인지 그죠?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인데 그거를 이제 가려야겠죠. 그죠? 처벌을 하려면 그게 사실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세 납부를 세금을 받아들여서 아마존을 뭐 보호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죠. 그죠? 명확치 않으니까 소유주가. 그러다 보고 또 그다음에 치안부재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은 노예노동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어떤 섬에 사람을 끌고 가서 뭐 어려 쪽, 수산업 쪽으로 노예 비슷하게 그래 가둬놓고 시킨다는 얘기가 신문에 강급 났었는데 아마존은 워낙 광대한 지역이고 치안이 사실상 부재한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끌려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약 밀거래. 일전에 그 미국에서 자국에 들어오는 뭐랄까요, 대마초라든가 각종 마약 차단하기 위해서 그 콜롬비아에다가, 그죠? 그 마약 카르텔에 직접 그러니까 콜롬비아 정부에다가 무기를 제공해서, 그죠? 그쪽하고 그 소탕 작전을 벌인 적이 있죠. 그때 콜롬비아는 브라질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에 막 대거 도망 나왔어요. 그래 아마존 그때 뉴스를 보니까 아마존 강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또 돈도 많고 이 마약 집단이 그래서 뭐랄까 소형 잠수정을 이용해서 아마존을 통해서 마약을 운반했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이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아마존 그 치안이 잘 안 되니까 비행기로 그죠? 그쪽에 불도저를 아마존 지역에 내려놓고 벌목을 합니다. 벌목을 한 다음에 비행기가 소형 비행기들이 이착륙할 수 있는 그런 활주로까지 만들는 사진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문제가 사실상 한두 문제가 아니죠. 그죠? 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면 이게 또 심각합니다. 보면은 브라질 북부지방 가운데 9.7%만이, 그죠? 북부지방입니다. 주로 아마존은 아마존 지역은 브라질 전체 그거로 봤을 때 북부지방에 해당하는데 9.7%만이 하수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나머지, 그죠? 90.3%는 하수구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수물이 그대로 아마존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브라질 전체의 하수구 연결만 보더라도 아마존 지역은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브라질 전체 담수의 80%를 차지하지만 상수도가 부족합니다. 먹을 물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뭐 비단 예를 들어놨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하수시설을 이미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더 심각합니다. 9.7%만이 이제 하수도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제 어떤 일로 벌어지느냐? 이거와 맞물려서 90% 이상의 도시들에 쓰레기 매립장이 없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그럼 이 쓰레기들은 2,800만 명가량이 매일 쏟아내는 각종 쓰레기들은 어디로 가느냐 이 말입니다. 결국 숲에 그냥 불법으로 매립되거나 아니면 강으로 다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존 아까 전에 사진 보여준 지가 하나 있습니다만 주로 선박들이 이제 주요 교통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하는 그 지역을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진짜 강물이 더럽습니다. 물론 네그로강 영향도 있지만 각종 부유물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아마존 강 자체도 굉장히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제 결론 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아마존의 그런 제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더 완전하게 해결을 못하더라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아마존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베자지 그 세계 그룹의 기자를 나눠서 아마존을 직접 조사했던 그 기자단의 결론도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마존의 미래는 여타 도시의 문제와 다를 바가 없더라. 빈민촌, 그 환경 개선, 그 다음에 상하수도 건설, 전기, 그리고 치안 개선 등이 바로 아마존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다. 즉, 인간과 환경의 문제에 있어서 환경만을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광대한 아마존 지역에 골고루 퍼져 있는 2,700만 명의, 2,300만 명가량의 그 아마존 인구를 다 소개시키고 다른 지역으로 다 옮긴다고 해서 과연 아마존이 나아질까? 과연 옮길 수는 있을까? 그럴 수가 없죠. 브라질이 그 1888년에 흑인 노예를 해방시켜줬습니다.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줬습니다. 그때 당시 이런 얘기했죠. 흑인들 다 아프리카로 다시 돈 보내. 근데 흑인들 다 보내고 나면 브라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브라질 아이덴티티 자체의 문제가 됩니다. 브라질은 흑인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 문화적으로도.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아마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전에 그 안에 들어서 있는 모든 백인, 흑인, 인디오까지 다 쫓아낼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기왕 들어가 있고 어느 정도 훼손이 됐다면 이들에게 올바른 주거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어쩌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마존의 제반 문제는 환경 문제에 앞서서 인간의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그 기자들의 결론이었고, 저 또한 이에 동의합니다. 브라질 헌법을 보면은 1988년에 제가 브라질 있을 무렵인데 이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헌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아예 환경 관련된 조항이 따로 나왔습니다. 어느 나라 헌법도 환경이라고 하는 조항을 따로 만들어서 헌법에 넣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은 생태적으로 균형을 이룬 환경의 권리를 갖는다. 환경 보세요. 환경은 어떤 특정 개인 집단이나 사회계층이 아니고 국민 전체의 공동 이용을 위한 자산이며 건강한 삶의 질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공권력과 국민에게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오로지 현재 문제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도 환경 오염에서 벗어난 그런 풍요로운 질적이고 높은 그런 삶을 구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환경을 방어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다. 잘 보세요. 공권력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같이 노력하지 않고는 아마존을 위시한 전반적인 환경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아마존은 이렇게 이바마라고 아까 작년에 아마존 환경을 이제 감시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입니다. 이 공권력과 정부의 노력과 그 다음에 인디들의 권익보호. 권익보호라는 것은 지금 이제 브라질 의회에 나와서 인디오 어느 부족의 추장이 나와서 연설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 또 인디오들 대표들도 나와 있고요. 바로 인디오들의 권익보호와 그 다음에 환경과 관련된 여러 제반 문제 이런 것들을 법제화해서 그리고 법제화한 다음에 그걸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노력이 또한 겸해져야 할 것입니다. 헌법을 아무리 잘 만들고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 봐야 그걸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그 다음 보면은 국민 또한 꾸준한 관심과 감시를 해야지 그것이 곧 아마존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브라질은 약 23만 개 정도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근데 실적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만 그중에 약 3분의 1가량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아마존과 그 브라질 전체 환경 문제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 또한 꾸준한 관심과 감시를 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권력과 국민 하나하나가 아마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진정한 아마존 문제 해결점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우리나라 또한 그죠? 아마존에 대해서 우리 환경 문제 한번 비교해 가면서 그렇죠? 우리 환경 문제 어느 정도 와 있는가 또 우리의 환경에 대한 우리 국민 의식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보고 다 같이 환경 문제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은 비록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향후 태어나서 계속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갈 후세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뒤 둘 수 없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뵐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